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이제 고려시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려시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초반하고 이 후반부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가 어떠했는지, 주로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을 자주 치르게 됐는데,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의 대외 관계. 사실은 고려만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국가가 없는데 주변 국가들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나죠. 문제라기보단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고려를. 그래서 주변국들과의 어떤 관계가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네, 처음 볼 거는 이제 고려의 위에 있었던 거란과 여진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거란의 친일과 격퇴 부분을 먼저 볼 건데요. 건국 초반에 우리가 사이가 어땠냐면 지금 보면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태조 왕건이 거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 이름이 지금 고려가, 이 고려라는 이름 자체가 고구려를 좀 이어받는다는 뜻의 명칭이 굉장히 강한데, 왜냐하면 왕건이 처음에 후고구려의 궁예 밑에 있었죠. 후고구려도 고구려를 이어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구려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고 개창을 하고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국가가 발해잖아요. 그런데 이 발해가 멸망당한 게 거란 때문이에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왕건은 거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강경책을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려 그 거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사이를 좋게 해놔야 나중에 두루두루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친하게 지내자라는 뉘앙스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외교 선물로 수교를 위해서 낙타를, 우리나라에 없는 낙타를 나름 뭐 귀하다고 생각을 해서 50마리를 보내줬는데, 이거를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다가 묶어가지고 굶어서 죽게 하고, 이걸 바치러 왔었던 사신들을 섬으로 귀양을 보낸 사건이 만부교 사건인데, 외교적으로 사실은 대단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외교 선물을 지금 와장창 다 부셔버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다 가둬버렸다라는 건데, 요것 때문에 사실 초반부터 감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건 이후에도 야, 거란이 이거를 앙심을 품고 우리하고 이제 화친을 하는 거를 포기를 하고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정종 때가 됐을 때 거란이 우리나라를 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첩보 같은 걸 또 듣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굉장한 숫자의 광군이라는 군대를 따로 육성을 해두기까지 했어요. 거란이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려는 리액션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란이 아니나 다를까 침략을 해서 들어옵니다. 침략해서 오는 게, 자, 1차, 2차, 3차로 보통 세 가지 섹션으로 보고 있는데, 자, 1차 침입, 성종 때인데요.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 들어와요. 소손영이 그때 뭐 한 30만 대군을 끌고 와서 그거 가지고 정말 전쟁을 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기더라도 굉장한 희생을 받았어야만 했을 텐데, 이거 어떡하냐, 거란이 진짜 쳐들어왔다라고 하고 있을 때 서희라고 하는 그 문신이 내가 나가서 이거 외교적으로 내가 해결을 매듭을 짓고 오겠다 해서 이제 서희라는 사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희가 소손용이랑 뭔가 이제談판을 해요. 이걸 외교談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둘이 테이블 놓고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군대를 철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외교談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약간 이제 말장난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소손영은 굉장히 이제 위협을 하면서 오죠. 너네 우리 뭐 그 낙타 굶어 죽인 사건도 있고 우리는 초반에 잘 지내자고 했는데 너네가 뭐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서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거란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근데 거란과 우리나라 사이에 그 국경지대를 자꾸 이제 여진애들이 막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되게 번잡하지 않냐. 우리도 당연히 거란하고 충분히 수교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서로 왕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기 이제 우리하고 연결된 지점에 강동 6주 땅을 아예 우리한테 너네가 반환을 한다면 그거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소손영도 사실은 거란도 정말로 이 고려하고 정말 끝까지 싸우는 이게 목적이었다기보다 이렇게 대군을 끌고 온 거는 약간 협박하려는 의도가 좀 있었겠죠. 실제 전투를 한다기보다는 좀 으름장을 놓으면서 수교를 하려는 목적이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소손영이 그 얘기를 듣고 괜찮지 않나? 어차피 우리 뭐 강동 6주 가지고 뭐 하지도 않는데 요 땅을 내어주고 이 고려하고 화친을 할 수가 있다면 훨씬 더 든든한 뭔가를 얻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강동 6주까지 뚝 떼주고 나서 이제 우리는 고려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지 하고 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땅만 싹 받고 우리가 거란에 뭐 사신도 안 보내고 아무런 외교 관계를 진척을 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란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를 좀 갈고 있었어요. 아니 이것들이 우리를 속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또 고려가 내부적으로 약간 정신이 없는 시점이 한 번 또 오거든요. 강조의 정변이라는 게 일어나서 왕이 바뀌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강조라고 하는 무신이 뭐 왕을 폐위시켜서 현종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올렸다라는 거를 구실로 너네 그렇게 하극상하면 돼? 하면서 갑자기 들어와요. 우리가 하극상을 하든지 말든지 사실 상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라는. 그냥 정말 이것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1차 여기서 땅만 뺏겼죠. 억울하죠. 들어가고 싶죠.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명분을 부여하면서 같은 이 국가로 있으면서 너네 이렇게 하극상하고 하면 안 돼. 그 정치 질서 우리가 바로잡아 주겠어.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재침략을 합니다. 이게 좀 굉장한 속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개경을 뺏겨요. 개경을 뺏기고 막 등극한 임금이었던 현종이 저기 전라도 나주까지 부랴부랴 피난을 갑니다. 왕이 이렇게 피난 갈 정도면 수도를 버리고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차 침략에서 2차의 침입에서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했었던 사람이 양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규 장군. 흥화진에서 굉장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납치가 될 뻔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1000명이 넘게 구해와요. 이 양규 장군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거의 안 알려지다가 뭐 비교적 최근이죠. 이 사람 주제로, 그러니까 고려를 주제로 한 드라마에서 양규 장군이 되게 멋있게 나오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적인 인물로, 영웅적인 인물로 지금 발굴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피해를 보고 우리도 지금 왕이 피난 갈 정도니까 피해를 볼 대로 본 거잖아요. 거란도 좀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화해를 해요. 어떻게 했냐면 현종이 우리 왕이 거란까지 가서 인사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뭔가 외교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우리의 왕이 움직여서 거란까지 행차를 하는 거가 우리가 약간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얘기를 해서 좀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갈게. 우리 임금이 갈 거야. 해가지고 너네 올 거지? 좋아 알았어. 하고 거란이 철수를 했는데 또 우리가 안 갔죠. 또 안 가서 또 열받은 거란이 또 들어와요. 세 번째로 또 들어오는데 이번에 소배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니네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애들이고 너네 옛날에 우리한테 뺏어간 강동 6주 내놔 빨리 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3차 침입을 감행을 합니다. 이때 활약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강감찬이죠. 이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굉장히 크게 격퇴를 해요. 근데 강감찬 장군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 원래 문신인데 이쪽에 좀 재능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격퇴를 해서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귀주 대첩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귀주 대첩이 끝나고 나서 3차 침략을 물리치고 나서 강감찬이 건의를 해요. 이거 뭐 전쟁 날 때마다 뭐 피난 갈 거냐. 얘네들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개경을 둘러쌀 방어막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개경 바깥쪽에 나성을, 그러니까 수도를 둘러싸는 성벽을 하나 쌓고 그리고 아예 국경지대에 얘네가 넘어오지 못하는 어떤 뭔가 성곽을 하나 쌓읍시다. 해가지고 자 수도에는 나성을 축조하고요. 그리고 압록강부터 도련포까지 저기 국경지대에는 아주 길쭉하게 연결이 되는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저 윗동네에 거란하고 여진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와 거란과의 싸움이고요. 이제 거란을 우리가 다 투닥투닥하면서 이제 몰아내 놨는데 요 틈을 타서 스멀스멀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게 옆에 조그만하게 있었던 여진이 갑자기 이제 쑥 성장을 해가지고 오는 거죠. 여진 애들이 사부작사부작 힘을 키우더니 우리나라하고 자꾸 전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여진이 살고 있는 저기 북방 쪽도 되게 춥고 척박하고 뭐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살기 좋은 고려 땅으로 은근슬쩍 내려와서 도둑질하고 막 약탈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국경지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진과 우리가 여진 정벌을 결정을 하게 되고 여진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임금으로 치면은 고려의 숙종 시기 때 고려가
전투를 하는데 의외로 되게 무시를 했었는데 여진을 얘네들은 유목민족들이니까 기마 부대가 있거든요. 기마가 기본이에요. 얘네 병사들은. 말을 타고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는 건데 우리는 주로 보병이거든요. 걸어다니는. 고려 군대가 말을 탄 군사인 기병 중심의 여진 전투에서 상당히 열세였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말 타고 다니는. 그리고 얘네는 되게 아기 때부터 아마 말 타는 거 익힐 텐데 우리하고 뭔가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때 자꾸 패배를 하니까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숙종한테 건의를 해요. 아니 말 탄 병사를 어떻게 이기냐. 우리도 기병 키워야 된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게 기병을 양성해서 기병을 포함하고 있는 별무반이라고 하는 거를 만듭시다. 기병 있고 기병 보조하는 보병 있고 그리고 혹시 이제 사람이 모자랄 때를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특이하게 항마병이라고 하는 승병 부대를 또 둬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 별무반이라는 요 여진을 정벌하는 부대를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무반을 앞세워가지고 여진을 정벌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진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괴롭혔었던 저기 동북 지역에다가 성을 9개를 쌓았어요. 그리고 그쪽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이 동북 지역에 살게 하면서 우리 영토로 관리를 하면서 너네 이제 넘어오면 큰일 나 하고 이제 이 비석도 세워놓고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상한 게 하나 나오죠. 기껏 동북 구성 다 쌓아놓고서는 2년 뒤에 이거를 여진 애들한테 줬어요. 이 동북 구성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우리도 아직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지만 그 한반도 지도의 동북 쪽이라는 것만 지금 정보가 남아 있어요. 이거를 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남쪽에서 끌어올린 백성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지를 못했고 관리비가 더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관리비가 너무 왕창 나오니까 만약에 건물주라면 너무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이제 누구한테 싸게 넘겨버린 거죠. 여기를 갖고 있으면 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관리가 안 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구한테 주거나. 그래서 여진 애들한테 우리가 이거를 주면서 우리가 동북 구성에서 너네 살 수 있게 해주면 너네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우리 말 잘 들을 거야? 그리고 주기적으로 곡물 바치면서 그렇게 순순히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너무 좋죠. 아이고 우리가 때때로 곡물도 바치고 잘할게요. 우리 열심히 할게요. 해가지고 넙죽 엎드려서 우리가 동북 구성을 여진한테 줘요. 이거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동북 구성을 종잣돈 삼아서 여진 애들이 뭉쳐서 발전을 거듭해서 금나라를 세우게 돼요. 금나라. 그리고 금나라를 세워서 계속해서 힘을 쭉쭉쭉 키워가더니만 어느 순간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 여진족의 세력을 키워서 금나라를 세운 다음에 우리한테 사대 관계를 요구합니다. 자기네들 못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금나라가 우리한테 감히 그때 당시로는 사대 관계를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집권자가 이제 이자겸이란 말이에요. 이자겸. 그 이자겸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었던 또 시기인데 요 시기에 지금 밖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거든요. 지금 전쟁 나면 나도 지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척준경이랑 같이 난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 바깥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수용하자. 그냥 수용을 하고 달라는 거 그냥 주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내부에서 자기가 권력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금나라 4대의 요구를 수용을 하죠. 나중에 이걸로 이제 묘청이랑 이런 사람들이 엄청 욕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걸 자존심을 그렇게 바닥에 버려도 유분수지 어떻게 금나라하고 사대를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묘청 이 서경천도 운동 같은 거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진하고는 나와요. 우리가 여진하고 관계가 싹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금나라로 성장한 여진하고도 이런 트러블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 금나라가 잘 나가다가 또 나중에 망하고 또 후금이 세워지고 이런 관계를 반복을 해요. 그리고 후금이 세워지고 나중에 이 후금이 훗날 청나라가 되죠. 우리는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조선시대에 후금은 나중에 청으로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시대 후반쯤 되면 청제국이 되죠. 완전히 중국 땅을 다 삼켜버리고 그리고 우리랑도 전쟁을 하죠. 병자호란 이런 것들. 결국엔 우리가 또 병자호란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삼배구 고드레 뭐 이런 거 하는 그 역사로 안 좋은 역사를 왕조가 바뀌고 나서도 쭉 이어갑니다. 여진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살짝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진 다음엔 누구냐? 여진 다음 턴이 누구냐? 여진 다음 턴이 왜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
보스 몬스터 있죠. 이제 보스 몬스터가 나오는 데가 몽골이에요. 이전에 여진과 거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이즈의 전국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몽골입니다. 몽골하고 뒤에 홍건적이랑 왜구가 있는데, 자, 몽골의 침입을 한번 볼게요. 1차, 2차, 3차, 5차, 6차가 나오는데 실제로 굵직하게 기록된 전투가 이거고요. 자잘자잘한 전투는 더 많았어요.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일어났었던 전투고요. 자, 첫 번째 침입을 보면은 얘네들이 침략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고려에 몽골이 사신을 보냈는데 저고려라는 몽골 사신이 와가지고 국경지대에서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실로 몽골군이 침략을 했는데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고려가 피살당하고 나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년 뒤에 군대 일으켜서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고려가 죽은 것 자체가 뭐 주작이란 얘기가 있고 조작된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면 죽어도 쌀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굉장히 거만하고 막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걸 마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살짝 이제 오바해서 조작을 한 다음에 들어왔다. 어쨌든 군대 끌고 들어올 명분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1차 침입을 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냥 눈 뜨고 당하지는 않아요. 그 귀주성에서 박서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많이 패배는 하긴 했으나 강화를 맺고 이때는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자 2차 침입을 했을 때 그때에는 무신 정권의 집권자로 최후가 이제 강화도로 천도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를 맺고 돌아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몽골 군대 정말 엄청났거든요. 몽골의 유목민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전투에 최적화된 기마병들이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무자비하고 거의 잠도 말 위에서 자는 그런 몽골의 군대를 보고서 우리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래서 사실은 이때 항복을 했었거나 아니면 뭔가 평화적인 수단을 더 찾아봤어야 되지만 일단은 뭐 몽골이 원하는 대로 전부 해줄 것처럼 강화를 맺은 다음에 우리도 내부에서 비상회의를 한 거예요. 이때가 무신 정권기예요. 최후 집권기인데 무신들도 그래도 무신이잖아요. 군인 출신들인데 이거를 뭐 항복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항복을 한다 해도 만약에 항복한다면 강화를 정말 맺어버린다면 무신들이 갖고 있었던 컨트롤 권한을 그대로 이 몽골 애들이 가져갈 게 불보시 뻔하고 그러면 기껏 이렇게 쟁취한 권력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무신들은. 그래서 최후의 결정은 화친하지 않아. 강화하지 않을 거야 하고 얘네들이 보니까 말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배 타고 들어오는 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버려요. 이거를 소식을 딱 듣고 몽골이 뭐야 얘네들 지금 강화하겠다는 거 뻥이네 하고 2차 침략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너네 우리랑 약속을 깼어 하면서 다시 몽골군이 재침략을 하고요. 사실 이때 지배층은 강화도에 숨어 있었고 우리 본토인 육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승려인 김윤후라는 사람이 여기 날개 설명을 보면 대몽항쟁기에 완전 큰 활약을 했었던 고려의 승려입니다. 승려. 이게 우리나라 불교의 되게 특이한 특징이에요. 우리는 호국불교예요. 원래 스님들이 전쟁을 하거나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불교의 도리보다 이제 호국이 좀 앞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승려 김윤후가 지금의 용인의 처인성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항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이 그 몽골의 살리타이라고 하는 장군을 활로 쏴가지고 사살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활을 잘 쐈다고 돼 있는데 이걸 맞고 살리타가 사망을 하는 거예요. 장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몽골군은 혼비백산해가지고 흩어지게 되겠죠. 몇 안 되는 승전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차 침입이고요. 하지만 몽골군은 끝도 없이 계속 들어옵니다. 일단 숫자도 되게 많고 3차 침략 때 우리 경주의 황룡사 구축목탑이 탄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얘네들 너무 무섭고 너무 무자비하고 사람들 다 납치해가고 그 마을마다 다 불 지르고 하니까 이런 게 다 타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끔찍한 시대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국가니까 우리 옛날에 거란 들어왔을 때에도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 애들 좀 나가라 이런 뜻으로 부처님 말씀 다 모아가지고 대장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초조대장경인데 이번에는 거란 애들보다 더 심한 애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성스럽게 더 많은 숫자의 어떤 경전을 끌어모아가지고
대장경을 한 번 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조대장경입니다. 거란 때 만들었던 게 홀랑 타서 없어진 것도 있었고요.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서 원래 이름은 제조대장경인데 그 목판의 숫자가 8만 개가 넘는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8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거가 이제 요때 시작이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윤우는 계속 꾸준히 사람들을 모아서 충주산성에서도 몽골군을 물리칩니다. 뭐 물리쳤다 하면은 김윤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6번째 전투에서도 충주에 주민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우고 지금 보면은 뭐 하층민, 주민 아니면 승려잖아요. 일반 백성들만 죽어라고 싸우는 거죠. 이런 거가 수십 년이 반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시 강화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으로 돌아와서 환도를 하게 되면서 원간섭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기했어요. 그 내부에서도 우리 도저히 못 버틴다. 그냥 다시 들어갑시다. 이 몽골하고 강화를 맺는 수밖에 답이 없다 이제는. 그래서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했는데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게 삼별초예요. 그러니까 무신 정권의 군대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삼별초인데 이 삼별초가 반발을 하면서 환도를 거부를 하고요. 이 리더였던 배중손이 왕족을 하나 데리고 와요. 승화후 온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하면서 진도로 내려갑니다. 이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싹 끌고 진도에 내려가서 용장성이라는 성곽을 쌓고 수도를 건설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다가 국서를 보내서 왜냐면 일본도 몽골 침략을 한번 받았으니까 2번인가 일본 정벌하려고 시도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못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연합전선 합시다 라고 보내기도 하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근데 고려하고 원나라의 연합군하고의 전투에서 왜냐면은 고려는 이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정부군은 이제 원나라하고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삼별초가. 이 도중에 리더였던 배중손이 사망.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김통정인데 진도에서 싸우다가 밀려가지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계속 싸웠는데 항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진압이 돼요. 우리 제주도에 놀러 가면은 항파두리라는 데가 있어요. 항파두리. 해바라기 피는 데로 지금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그 항파두리가 대몽항쟁 했었던 유적지예요. 그래서 그 대몽항쟁 유적지가 제주도에도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김통정도 죽었어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김통정이 사망을 하면서 완전히 여기 군대는 다 진압이 되게 되고 대몽항쟁도 실패를 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원간섭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또 누가 들어오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았던 게 이 홍건적인데요. 홍건적. 중국 쪽에서 홍건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홍건적이라고 하는 집단이 우리한테 그게 기록이 크게 남아있진 않지만 중국도 이제 왕조가 바뀌잖아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그 바뀌는 과정에서 중국의 한족 반란군인데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고 있어서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국경지대를 넘어가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자꾸 들어와요, 얘네가. 내부에서 밀려나니까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침략을 여러 번 하는데 아주 이게 지금 이렇게 단촐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 번 넘어올 때 10,000명, 40,000명, 10만 이렇게 넘어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넘어오는 거죠. 1차 침입하고 2차 침입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공민왕 때 홍건적이 처음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이승경이나 이방실 같은 이 장수들이 격퇴를 하지만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손해를 본 적도 있어요. 2차 침입했을 때에는 수도를 뺏깁니다. 개경이 함락이 돼버리고요. 고민왕이 왕비를 데리고 피난을 가요. 어디까지 갔느냐? 안동. 개경에서 안동은 굉장히 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개경이 지금 개성이잖아요. 북한의 개성에서 우리나라 경상북도 안동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엄청 멀리 간 거예요. 엄청. 여기까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뭔가 안정권 안에 들어가는 데가 여기 정도는 가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안동까지 이제 피난을 갔고요. 이때 이제 위쪽에서 이방실, 정세훈, 최영, 이성계 요런 신흥 무인 집단들이 홍건적을 격퇴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얘네들이 뭐 몇천 명 넘어온 애들이 아니라 몇만 명씩 넘어와서 뭐 수도도 뺏고 왕도 피난 가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잔혹했고 우리나라 성을 이렇게 함락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 막 재미로 죽이는 거는 뭐 일상다반사에다가 인육을 먹기도 하고 굉장히 끔찍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홍건적이 그냥 말미에 잠깐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엄청 심각한, 그래서 이 홍건적을 격퇴를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한 지지를 받으면서 엄청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홍건적 격퇴하면서 가장 크게 명성을 얻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최영 장군입니다. 최영. 최영은 나중에 왕의 장인어른까지 되면서 굉장히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게 되죠. 최영이 이제 홍건적에서 좀 빛을 발하는 사람이고요. 이성계도 만만치 않게 공을 많이 세웁니다. 나이가 훨씬 젊어요. 그리고 나서 왜구. 원래는 바닷가 근처에만 있었던 그 일본의 해적들이 내륙까지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 왜구의 침략과 격퇴 부분을 보면 자 이제 왕이 우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최영 장군이 또 홍산대첩에서 크게 또 활약을 하고요. 그리고 진포대첩 이때 최무선이 만든 화포가 처음 활약을 해서 굉장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황산대첩이에요. 이성계 이름 석자를 짜하게 알린 사건인데 이 황산대첩에서 엄청나게 들어왔었던 이 왜구들을 아지발도라고 하는 이 왜구의 수장을 활로 쏴가지고 이제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 장면이 거의 전설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인데 이성계가 여기서 명성을 크게 얻습니다. 여기서 대승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왜구가 계속 들어오니까 어딘가에 근거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계속 들어오는 거를 격파해봤자 소용이 없고 얘네들의 그 발생지, 근거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쓰시마 섬을 갔죠. 창왕 때 박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마도죠. 쓰시마를 정벌을 해서 왜구를 격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라는 나라는 정말 끊임없이 500년 유지되는 그 시기 동안에 거란과 여진과 몽골과 홍건적과 왜구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끊임없는 전투를 계속 벌였다라는 게 이제 대외 관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밑에 퀴즈 확인하고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짧은 퀴즈니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8만 대장경을 간행을 했다. 8만 대장경은 왜 만든 거예요? 거란이 아니고 몽골이 침략을 해서 만들었던 거죠? 아니네요.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아니죠. 천리장성 축조를 건의했던 거는 강감찬이고요. 강감찬이 막아냈던 건 거란의 3차 침입입니다. 거란과 여진과 같은 북쪽의 유목민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축조했던 거니까 요거 틀렸고 이성계가 내륙까지 쳐들어와서 약탈하던 왜구를 황산에서 물리쳤다. 황산대첩이 있었죠. 요건 맞는 얘기. 자, 맞는 거 연결해 볼게요.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획득을 하죠. 동북 구성은 이거는 윤관이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땡땡땡을 조직하였다.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를 조직을 하게 되죠. 자, 몽골의 침입 때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항전을 준비한 거는 최후죠. 최후 때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 복잡한 대외 관계가 이 전쟁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